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입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저성노화 열풍이죠. 저성노화가 유행인데요. 저성노화라는 거는 뭘까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게 마련이죠. 노화가 오는데 생리적인 노화가 있겠죠. 그 생리적인 노화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지속된다면 이것을 가속노화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이 늙어가는 그 속도보다 훨씬 늦게 나이 든다면 이게 저성노화겠죠. 저성노화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철저하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반대로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빨리 늙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동료 또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또래들보다 훨씬 많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부터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은 저성노화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일단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 그중에 단순당이죠. 단순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당류와 이당류를 합친 말인데 과당, 포도당, 설탕, 메가당 이런 것들 꿀도 포함되죠. 다 단순당이거든요. 이런 단순당은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분해 그러니까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인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빠르게 자극해서 분비를 유도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준비 없이 갑자기 높은 혈당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비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던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으로 가겠죠.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고 졸리기도 하고 뭔가 브레인 포그라 그래가지고 좀 멍해지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서 나 당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좀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찾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반응성 저혈당인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혈관벽도 손상이 오지만 인슐린이 과도하게 무리를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대사 이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단순당이고요. 두 번째가 흰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는 복합당질인데 밀가루를 식이섬유나 영양분이 있는 것을 다 도정하고 에너지만 내는 에너지원을 그것도 갈아 빻았잖아요. 그러면 복합당질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분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설탕처럼 빠르게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이 밀가루 음식 대표적인 게 뭐죠? 빵, 면, 그죠? 그러면 빵하고 면의 특징이 뭐죠?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죠. 밥을 먹을 때는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 국이나 찌개 이렇게 다양하게 먹게 되는데 면은 김치 하나면 되고요. 빵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캐비지나 토마토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음식이죠. 그럼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서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늘 강조하고 있는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인데요. 앞에다가 제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의 탄수화물 저장 창고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저장 창고는 채웠다 비웠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식사를 해서 채워지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비워야 되고 비웠다가 또 음식을 먹으면 채워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예전처럼 걸어다니지도 않고 단지 육체 노동도 없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의자에 붙어서 앉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신체 활동량은 없는데 하루 3끼를 탄수화물을 먹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과일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은 쓰이지는 않으면서 이 창고에 계속 남는 탄수화물이 쌓이겠죠? 이게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량 대비 많이 먹게 되면 당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인데요.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에서 고기도 먹고 푸짐하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뭐 고기 먹을 기회도 많지 않지만 집에 계시다 보면은 그냥 거의 집밥으로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거나 떡을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이런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죠. 심지어 건강을 챙긴다고 과일을 갈아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기껏 운동은 밖에 나가서 30분 걷고 들어오시는 것이 다라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게 되니까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넘치면서 대사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혈당 조절을 안 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간단하지만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식사 습관 있을까요?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먹는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음식을 먹는 방법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식단인데 내가 밥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채소 단백질 반찬으로 살짝 배를 채운 후에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차이가 납니다. 마치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실 때와 위장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실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혈당이라는 거는 혈중 포도당 농도거든요. 그러면 빈속에 처음부터 밥으로 시작했을 때와 빈속에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으로 조금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 때에는 혈중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를 조금 채우고 늦게 밥을 먹는 습관을 갖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사 패턴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는 무조건 나가서 10분 이상 걸어랍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당연히 올라갈 텐데 올라간 혈당을 붙잡아주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있게 되면 올라간 혈당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간과 피하지방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인슐린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는 최소 10분에서 20분을 걸으면 근육이 적극적으로 당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그만큼 로딩을 덜 수가 있고 피하지방이나 간도 일을 덜을 수 있어서 대사 이상으로 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랩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있게 되면 그 안에서 탄수화물의 변성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쉽게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바뀌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적게는 5%에서 뭐 많으면 한 20% 내외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양이 적으니까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컨드 밀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식사를 할 때 요 전 끼니에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요번에 식사한 것에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 끼니에 고당질 식사,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생겼다면 그 다음 끼니에 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반면에 전번 끼니에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그러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식사에서는 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컨드 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박용우 다이어트에서는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첫 번째 식사를 가급적이면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쉐이커의 형태로 먹으면서 뭐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 먹는 그러한 식단을 권하거든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에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긴 하나 아침 식사에서 한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세컨드 밀 효과에 의해서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드 밀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4주 만에 살찌지 않는 몸이 되는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박용우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첫 3일 동안의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의 저장 창고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저장 창고가 넘칠 정도로 탄수화물 섭취가 과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장 지방 비만이 생기고 당 조절이 안 되고 지방간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장 지방 비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당질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사 이상이 생긴 몸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이 떨어지면 쉽게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거든요. 이런 몸에게 당질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두통도 심하게 오고 또는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박용우의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큰맘 먹고 시작하려고 했다가 대개 첫 3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음식 중독, 당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일을 무사히 버텼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입에 대는 순간 도파민 자극에 의해서 정신 못 차리고 먹게 돼서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과일도 먹고 싶고 나는 파스타도 좋아하고 빵도 끊을 수 없고 이렇게 탄수화물 매니아들은 나는 이거 못 끊어서 다이어트 못해 라고 지레 결정 짓기보다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도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용우 4주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이 비록 한 달 동안은 이러한 음식을 못 먹게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서 다시 대사 이상이 좋아진 몸, 대사 유연성이 좋아진 몸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에 과일 먹고 파스타를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뱃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당을 끊지 못하니 나는 빵을 끊지 못하니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어느 순간은 당뇨가 와서 본인이 더 먹고 싶어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선고를 내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선고가 내릴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실 건지 때로는 사랑하는 밀가루 음식과 과일을 조금 멀리 했다가 내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또 즐기면서 평생을 이러한 음식과 함께 살 건지 이것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도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용우 4주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이 비록 한 달 동안은 이러한 음식을 못 먹게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서 다시 대사 이상이 좋아진 몸, 대사 유연성이 좋아진 몸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에 과일 먹고 파스타를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뱃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당을 끊지 못하니 나는 빵을 끊지 못하니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어느 순간은 당뇨가 와서 본인이 더 먹고 싶어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선고를 내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선고가 내릴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실 건지 때로는 사랑하는 밀가루 음식과 과일을 조금 멀리 했다가 내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또 즐기면서 평생을 이러한 음식과 함께 살 건지 이것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저는 이제 중년 여성들, 그러니까 50대, 60대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이게 대사 이상이 갱년기 전후로 크게 바뀝니다. 여성들은 폐경 전에는 그나마 인슐린 저항성에도 저항력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식사 후에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더라도 쉽게 배가 안 나옵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폐경을 겪고 나서부터는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혈당, 콜레스테롤도 확 올라가는 이러한 대사 이상을 겪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갱년기가 오기 전 단계에서부터 갱년기 이후를 대비해서 몸 관리를 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당 중독에서 벗어나고 좋은 음식 챙겨 먹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 정말 과일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정상 체형에 배만 조금 나오셨어요. 근데 전당뇨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았어요. 이분이 이제 제 프로그램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3주 동안 과일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꼭 끊어야 되나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식은 아닙니다.
건강한 몸에는 과일이 건강식이 맞아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당뇨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지방간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몸에서도 과일을 포기해야 하지 않으실 겁니까? 지방간, 전당뇨,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한번 해결해 보고 그게 해결된 건강한 몸으로 과일을 다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달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대사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과일 드셔도 됩니다. 그런 몸으로 바뀌셨으니까요. 소식자 뼈말라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들이 과연 옳은가요? 일단 다이어트의 목표가 뭘까요? 단순히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게 목표라면 제일 확실한 건 굶는 거죠. 그렇지만 굶어서 내가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도달했어도 빠르게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과연 그게 성공적인 다이어트일까요? 담배를 끊는 걸 가정해 보죠. 오늘 담배를 끊었어요. 일주일부터 담배를 다시 태운다면 금연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평생 담배를 끊어야 금연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체중에 도달해서 평생 그 체중을 유지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겠죠. 지금 유행하는 그런 굶거나 적게 먹어서 체중의 눈금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과연 평생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 요요 현상이 생기면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거나 처음보다 더 많이 체중이 늘어나서 끝날 겁니다. 결국은 다이어트에도 실패하고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는 훨씬 체중이 안 움직이는, 꿈쩍도 안 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겠죠. 그런 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 중에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틀린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내가 아는 만큼 살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또는 영양,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또는 배고픈 거를 참는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해하는 것이 식이요법과 운동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하면서 운동을 곁들이면 누구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다이어트의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거든요. 그럼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려면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이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현대인들이 지금 빠져있는 의자 중독,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 주어야 내 몸의 회복력, 자생력이 살아나면서 내 몸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내 몸이 바뀌는 건데 사람들은 그저 평소보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체중으로 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 과식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살을 찌게 만드는 건가요? 내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건데요. 망가지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대사의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식사를 하고 나면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당이 떨어지게 되면 피하 지방에 비축해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당을 썼다가 지방을 썼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빠르게 스위치할 수 있는 몸, 이런 몸은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은 절대로 살찌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자동차 연비를 예를 들어요. 새 차가 나오게 되면 연비가 좋잖아요. 연비가 좋다라는 거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을 덜 먹는 거잖아요. 차를 험하게 몰면 어떻게 되죠? 연비가 떨어지죠. 연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을 더 먹겠죠. 쉽게 얘기해서 연비가 떨어지는 차, 같은 몸이 되어버리면 평소보다 더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몸은 앞으로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연비가 떨어진 몸을 다시 연비가 좋은 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아야 되겠죠.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첫 번째가 내 몸을 망가뜨렸던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대표적인 것이 고당, 고지방의 초가공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설탕, 밀가루, 씨앗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하고 가급적이면 집밥, 밥과 채소와 단백질의 양질의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 있고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근육량을 늘려주어야 대사 유연성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연비가 떨어진 자동차,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몸을 다시 예전에 연비가 좋은 차,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연비가 좋아서 살이 절대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스위치라는 표현을 내가 했는데, 이제 박용우의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의미에서 스위치온인데,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것이 지금 설명드린 연비가 떨어져 있는 몸,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잘 끄집어 쓰는 몸으로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온이 되게 되면 지방을 잘 쓰게 되니까 대사 유연성이 좋아지고 지방이 더 이상 내 몸에 붙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것이 지방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몸을 지방 대사를 제대로 스위치온 시켜주는 그러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4주 프로그램이잖아요. 4주라고 기한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치료 기간이라는 게 있죠.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1주, 2주는 먹어야 되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뭐 2주에서 한 달 어떤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살이 찌는 현상이 생겼다면 그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입원 치료할 때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나온 병원식만 먹어야 되고 외부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고 의사의 지시대로 철저하게 해야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다행히 입원은 아니지만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허용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필요하다면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망가진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치료, 이게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이고 스위치온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계속 체중이 늘고 있거나 배가 나와 있거나 또는 병원에 갔더니 전당뇨 또는 콜레스테롤 상승 또는 혈압이 살짝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생겼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시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뱃살뿐 아니라 당뇨, 심장질환, 중풍,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치료인 건가요? 대사 이상인 몸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계속 올라갈 거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게 될 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승하게 될 거고, 간에 기름이 점점 더 많이 끼게 될 거고, 뱃살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갈 거고요. 조금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심장질환이죠. 심혈관질환이라고 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날 거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질환, 뇌경색이 생기겠고, 더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질환, 이것을 성인병, 중년 이후에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45세 이후에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40세 미만의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뇨뿐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환자도 계속 늘고 있지만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초기 단계에서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생긴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 보면 어떻죠? 약을 먹어요. 언제까지 먹죠? 평생 먹어야 돼요. 그게 치료인가요? 평생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치료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치료는 감기 치료 어떻게 해요? 약을 먹든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일주일 지나서 감기가 나으면 치료가 끝난 거잖아요. 병이 나야 치료가 된 거거든요. 평생 약을 먹는다는 것은 병이 낫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관리인 거예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합병증으로 최대한 늦게 가보자 하는 발버둥인 거지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료가 가능할 때 대사 이상이 있어서 지금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 치료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놓치고 이거를 방치했다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몸으로 가는 겁니다. 평생 관리할 것인지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관리를 약을 안 먹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스위치 다이어트 4주 치료 프로그램에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게 먹으라고 얘기 안 해요.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 포만감 호르몬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고프게 먹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만감 있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도 식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당질에서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 액상과당 이러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죠. 대사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뭘 먹어야 되죠? 복합당질, 밥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이런 전분류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신체 활동량만큼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신체 활동량이 과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지금 먹는 양보다 적게 먹어야 되겠죠. 특히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는요. 단백질은 보이는 대로 챙겨 먹어도 내 몸에서 알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이 안 됩니다. 그럼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겠죠. 어떤 게 좋은 지방이죠? 등푸른 생선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러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지방의 대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좋은 지방이 많은 음식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복합 당질을 내 신체 활동량에 맞게 먹는 것이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반면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대표적인 것이 설탕, 밀가루죠. 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제 가공 기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가공 식품에 들어가 있는 설탕과 씨앗 기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대사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4주 기간 동안에 절대 못 먹게 하는데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조금만 먹어도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거는 칼로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입에 들어오는 순간 중독성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바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한 달 동안 금해야 되고 첫 일주일이 힘들지 일주일만 잘 참잖아요. 안 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미각과 뇌를 리세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박용우의 4주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되죠? 자, 먹지 말아야 될 거 알겠어요? 먹어야 될 거 알겠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위치 온 다이어트 레시피북을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을 때에 이 스위치 온 다이어트 레시피북을 참고하신다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칼로리부터 신경 쓰는데요. 칼로리만 줄이면 살이 빠질 거라 했으니까 이거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위험한가요? 이 사실은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지는 건 맞죠. 그쵸? 들어오는 에너지가 쓰는 에너지보다 적으면 체중은 줍니다. 칼로리 분명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이 칼로리의 숫자만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영양 균형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칼로리지만 몸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애가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1g에 9kcal라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2배가 넘는 에너지를 냅니다. 그럼 이 칼로리만 보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살찐다고 아예 안 드시거나 정말 최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지방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 세포를 감싸는 막도 만들고요. 지방 끊으면 세포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만들고요.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려면요.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견과류나 생선, 아보카도 같이 좀 좋은 지방은 오히려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칼로리가 같아도 살이 좀 덜 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혈당입니다. 이 흰 쌀밥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이 정제됐다는 게 뭐냐면 흰쌀밥은 우리 왜 이 벼에서 이 쌀겨를 다 갈라낸 거잖아요. 다 깎아냈기 때문에 정말 하얀색, 변운까지 다, 신운까지 다 빼낸 하얀 색깔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식이섬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에 갑자기 많은 혈당이 올라가게
분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당을 빨리 치우려고 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막 분비시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요,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이 확 치솟으면 인슐린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때 당이 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반대로 잡곡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칼로리가 같아도 지방으로는 덜 저장됩니다. 혈당을 좀 낮추거든요. 아까 혈당은 똑같지만 천천히 올리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 때문에. 이 실제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식이섬유나 단백질하고 같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식이섬유와 단백질 풍부한 음식, 그리고 또 좋은 지방을 고르는 게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밥 먹고 나면 유독 졸리고 몸이 축축 처지는 이 식곤증 증상은 이거 혈당 스파이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먼저 계속 제가 인슐린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이 돼야 돼요. 어쨌거나 가장 간단한 형태가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리고 얘가 혈액 속에서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혈액이 혈액 속에서 떠다니기만 해서는 쓸모가 없어요. 얘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연료로 쓰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흰 쌀밥이나 하얀 밀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이 소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 왜 수도꼭지 갑자기 열면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확 치솟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진짜 그래프 곡선 보시면요, 이 바닥에서 높이까지 쭉 치솟습니다. 이제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많은 당이 갑자기 들어왔네 하고 얼른 치워야겠다라고 누구를? 인슐린을 갑자기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문이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활짝 열리겠죠. 열쇠가 갑자기 많이 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피 속의 당이 정상 수준까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상보다 더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곤두박질 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곤두박질 치는 순간 몸의 기운은 빠지고 졸리고 무기력해져요. 저혈당 증세처럼요. 이게 바로 식후에 몰려오는 졸음의 정체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폭이 클수록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됐죠? 그럼 당이 빠르게 흡수돼요. 혈액 속에 당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또 떨어진 거잖아요. 세포 안에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계 또 땡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리는 식사가 바로 이 식후 컨디션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저게 최고밥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최고의 밥을 먹는 방법은 최고밥,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이게 이 위장에서 일종의 그물망 역할을 해서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최고 고기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이런 단백질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밥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 최고밥대로 드시면 혈당을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실제 한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약 29%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음식인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최고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피 속에는 우리 포도당 많습니다. 그렇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확 들어갈 때 혈액 속에 잘 넣어주려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 바로 10분 동안 걷기입니다. 식사하시고요. 조금만 걸어주세요.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한 바퀴 도시면 훨씬 더 식곤증도 줄이고 건강하게 식사 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식단 바꾸지 않아도 순서와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빵을 좀 건강하고 다이어트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빵을 끊어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엄청난 빵순인데요. 아침에 진짜 피곤할 때도 싱크대 위에 맛있는 빵을 어제 사놨다. 이 생각만 하면 전 또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빵을 먹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빵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밀가루도 당연히 많고 혈당 스파이크도 올리고 버터도 많이 쓰고 특히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에 나쁘다, 안 좋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빵을 고르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덜 살찌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빵의 성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이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섞인 빵이 좋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빵을 그 새벽 배송해주는 그런 곳에서 좀 시키는데요. 먼저 호밀빵, 뭐 통밀빵 이렇게 검색해서 쳐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게 뒤에 성분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밀빵, 통밀빵이라고 하지만 뒤에 딱 보시면요, 제일 처음 적힌 게 밀가루, 소맥분이다. 이거는 통밀은 들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왜 성분표에서 가장 앞부분부터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진짜 통밀빵이 아니라 밀가루에 약간의 통밀을 섞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맨 앞에 통밀가루나 호밀가루가 적혀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빵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이 호밀가루로는 또 통밀가루로 빵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지 아세요? 저는 뭐 좋아하냐면 이렇게 빵 찢을 때 쭉쭉 찢어지는 이게 보들보들한 그런 애기 엉덩이같이 보들보들한 하얀 식빵 엄청 좋아하는데 이 호밀빵은 그 맛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하얀색 식빵은 먹을 수가 없는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로 뭐냐면요, 빵만 드시지 말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 빵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이 뭐 달걀, 뭐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거 곁들이면 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아침에 식빵 2장만 딱 드시지 마시고 뭐 하실 때 계란도 하나 삶으시고 요즘에는 아보카도도 이렇게 스프레드 바로 될 수 있게 나온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 샐러드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하루에 2장 정도로 식빵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같은 빵이라도 아침 공복에 달고 하얀색 빵을 딱 먹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후에 오히려 디저트로 조금 먹거나 운동 전후에 먹으면 포도당의 에너지로 잘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는 빵 같은 거 언제도 잘 먹냐면요, 운동 전에 먹거든요. 운동 전에 먹으면 그때 먹은 빵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있어요. 특히 막 뭐 버터가 듬뿍 든 소금빵, 뭐 크로와상이다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아침엔 조금 참으시고요, 활동량이 많은 점심 드신 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이 첨가당 좀 덜 넣은 빵, 버터 조금 적게 쓴 빵 고르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유리합니다. 이 크로와상 만드는 거 아시죠? 층층이 다 버터 발라서 만들고요, 소금빵도 그 아래 버터 조각 넣잖아요. 아마 기름종이 흥건하게 버터 젖어 있는 거 보실 텐데요, 달달한 맘모스 빵이나 뭐 크로와상 소금빵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말씀드렸죠? 드시고 싶다면 활동이 많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곤약이 또 다이어트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곤약밥, 곤약 젤리처럼 곤약식품 정말 많은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곤약은 분명 다이어트에 유용한 식품이에요.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도 곤약 떡볶이, 곤약밥, 곤약국수 다 있거든요. 97%가 수분이고요. 칼로리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바로 뭐냐면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지만 소화효소가 없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흡수도 안 되고 그대로 우리 몸 밖으로 지나가니까 칼로리도 없는 거예요. 곤약의 글루코만난이 바로 이런 식이섬유인데요. 그러니까 곤약은 포만감은 줍니다. 열량 부담도 없으니까 다이어트 할 땐 너무 매력적인 식품이죠. 그런데 이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곤약만으로 끼니를 때웠다, 곤약밥만 먹었다, 반찬도 안 먹고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이 곤약 자체에는요,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돼요. 다른 식품 안 드시고 곤약밥만 그렇게 드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배만 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만난이 두 번째는 부푸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저귀 같은 거, 애기 오줌 싸면 기저귀 퉁퉁해지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물 없이 많이 먹으면요, 복부 팽만해지죠? 가스 생기죠? 변비 생기고요, 심하면요 장 막힘 같은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부작용 때문에 공식적으로 곤약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한 끼에 100g 정도, 한 요만하거든요. 요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은 곤약은 주식품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실 때도
보조식품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침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말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 사과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건강하죠. 우리 과일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라. 뭐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과일은 좋지만 많이 먹는 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결국 과일이든 과당도 이 포도당도 다 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사과, 포도, 뭐 감처럼 우리가 건강식이다라고 믿는 과일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다 당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특히나 포도나 감 같은 경우에는요, 당 함량이 꽤 높아서 밥 한 공기는 뭐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밤에 먹으면 안 좋냐, 낮에 먹으면 좋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은 피 속에 당을,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열쇠가 얼마나 잘 듣는지 사람마다 또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이 열쇠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서 적은 인슐린으로도 당이 척척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열쇠가 빡빡해서 인슐린이 잔뜩 써야 겨우 당이 처리되면 감수성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신기한 게요, 아침에는 감수성이 높아요. 당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저녁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는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아침보다 식후 혈당이 약 17%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과 먹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건강식이라고 해서 방심해서 막 양을 많이 드시고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골라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이 많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라도 뭐 사과, 배, 뭐 자몽, 딸기처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걸 고르면 우리 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결국에는 건강식도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따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품에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으로 문화센터 강연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50, 60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전혀 보지 않고 식재료나 뭐 아이들 간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표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또는 보시더라도 이게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없구나라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실 이 책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편집장님과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어요 하고, 편집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뭐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또 지금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고기 맛있게 구우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구울 때도 좀 맛있게 구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부적인 팁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재료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사서 휙 읽어보셔도 되고, 부엌 한켠에 꽂아 놓으시면서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이런 기름을 사야겠구나, 뭐 식용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